속이 답답하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인생의 후반전. 누가 봐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거나 어딘가 가슴이 막혀 있다면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사이다 한 잔을 드리려 합니다. 이 사이다는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가 아닙니다. 세상에 시원하게 한마디 할 용기. 누군가에게는 오래 묵은 응어리를 푸는 진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은 삶을 통쾌하게 바꾸는 선택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돈, 자식, 건강, 인간관계, 외로움, 누구나 겪는 노년의 문제를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원한 한 잔 같이 마셔보실까요? 72살 이금래 씨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다. 둘째 아들 준호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 벌써 5번째다. 처음엔 결혼 자금, 그 다음엔 가게 창업, 그 다음엔 차량 구매. 이번엔 월세가 밀렸다며 사정이다. 이 씨는 그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만 통장에는 겨우 23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다음 달 요양보험과 관리비가 빠져나가면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동안 아들에게 건넨 돈은 어림잡아도 7천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도 갚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왔다. 이 씨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 돈을 또 주면 준호는 변할까? 다음 날 아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너한테 준 돈을 후회하지 않아. 그건 그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할 것 같아. 그게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2달 동안 없었다. 이 씨는 그 2달 동안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편했다. 매일매일 불안하게 기다리는 전화가 없었고 본인을 위한 장보기, 책 읽기, 산책. 아주 작은 일상이지만 처음으로 내 시간을 누리는 기분이었다. 3번째 달,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나 스스로 좀 일어서 보려고 해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안에는 이 씨가 바랐던 전부가 들어 있었다. 진심은 말로도 돈으로도 전해지지 않았다. 이 씨는 지금 작은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손글씨를 배우며 일주일에 한 번 마을 노인정에서 시 쓰는 모임을 연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밝아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말한다. 돈을 끄는 게 아니라 의무로 엉킨 관계를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됐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결단이 가장 시원한 자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노년에야 비로소 배운 사이다 같은 인생의 지혜였다. 다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 이제는 말하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복래 여사는 올해 76세. 3남매를 키우느라 평생을 식당과 가정집 청소 일을 하며 버텨왔다. 학원비 밀리지 않게, 급식비 빠지지 않게, 명절이면 빠짐없이 양손 무겁게 들고 찾아간 큰 댁, 작은 댁. 하지만 이제 막내는 지방으로 이사 간 지 5년. 둘째는 연락이 뜸하고 큰아들은 겨우 명절 하루 전화 한 통. 누구 하나 엄마 힘들지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없다. 대신 돌아오는 말은
엄마는 참 강하셔.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어느 날은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멀어서 오시기 힘들까 봐라는 말 뒤에 숨은 배려 아닌 거리감이 정 여사의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내 닦으며 여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가족이니까 다 참았지. 그런데 이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는 게 너무 외롭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혹시 다음 주 주말 시간 돼? 엄마가 밥 한 끼 사고 싶은데. 아들은 놀란 듯 웃었다. 엄마가요? 무슨 일 있어요? 정 여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밥 한 끼 사고 싶어졌거든. 항상 내들 챙기느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 그리고 그날 식당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다. 나는 엄마라서 참은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이라서 잃은 게 뭔지를 깨달았어.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사랑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고인 그 물기는 어떤 설명보다 깊고 무거운 깨달음이었다. 그날 이후 세 자녀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는다. 둘째는 어머니의 연탄 지원 신청도 도와줬고 막내는 비대면 건강검진 앱 사용법을 알려드렸다. 정복래 여사는 말한다. 가족이란 이름, 그것만으로는 따뜻하지 않아요. 때론 나도 말해야 해요. 나도 외롭고, 나도 아프고, 나도 사람이야 라고. 관계란 다정하게 부딪혀야 진심이 전해진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나도 말할 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내 마음도 꺼내놓을 시간이다. 다음 이야기는 멀어진 인연을 끊고 나답게 다시 시작한 어느 날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영호 씨, 올해 68세.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창회 모임에 다시 나가는 것이었다. 40년 만에 본 얼굴들. 서로의 흰 머리와 굽은 어깨의 웃음도 추억도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임은 점점 술자리가 되고 정치 이야기, 뒷담화가 섞이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부담이 되었다. 형, 넌 그래도 연금 나올 거 아니야. 한 번 싸. 영호는 젊어서 잘 나갔다더니 뭐 좀 해봐야지. 듣는 사람은 장난처럼 넘기기 어렵다. 마음 한구석에 쿡 찌르는 느낌. 한 번은 여행비가 부족하다는 친구 대신 내준 10만 원이 다음 모임에서 쟤는 돈 많아서 괜찮아라는 말로 돌아왔다. 정 씨는 그날 밤 생각했다. 내가 웃고 있지만 정작 여기선 아무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잖아. 그 다음 달 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카톡방에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는 말만 남겼지만 돌아온 메시지는 없었다. 한 달, 두 달.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토요일 오후 혼자 자전거를 타고 근처 강변을 달리고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내 편은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느낀다. 관계는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관계더라. 그해 가을 정영호 씨는 혼자 전국 일주를 떠났다. 청년 때 못 가본 속초, 진해, 군산, 해남을 돌며 매일을 일기로 남겼다. 그 일기 첫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나다. 돌아온 후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사진 모임을 시작했다. 이름은 한 장의 인생. 거기엔 전직 교사, 택시기사, 미용사, 가정주부, 그리고 정 씨와 같은 마음에
금이 간 노년들이 있었다. 그들과 찍은 첫 번째 사진전 제목은 비워야 채워진다. 정영호 씨는 지금도 말한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히 대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살아온 세월. 그 끝엔 늘 지친 내가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관계를 시작할 시간이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붙잡지 마세요. 놓는 순간 더 나은 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 며느리와의 거리 좁힐 수 있을까? 입니다. 박인숙 여사 74세. 둘째 며느리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처음엔 가까운 거리만큼 자주 왕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래는 뜸해지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다. 명절마다 집에 가면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장도 함께 가지 않았고 밥상 차리는 도중에는 휴대폰을 보며 웃기도 했다. 인숙 여사는 처음엔 요즘 애들이 그렇지 하며 넘겼다. 그러나 언젠가 손주 생일날 며느리가 따로 아무 말도 없이 가족끼리만 식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불편했던 걸 말도 못하고 쌓았던 걸까? 그 후로 인숙 여사는 며느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 놓인 배달 상자, 밤늦게 들리는 아이 웃음소리, 다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에게 인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우리 차 한 잔 어때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카페 한쪽 구석. 그동안 단 한 번도 둘이 앉아본 적 없던 자리. 어색한 공기 속에서 인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요즘 너랑 말하기가 어려웠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굴었을까봐 미안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죄송했어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애 키우고, 일 다니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뭔가 바라는 눈빛으로 보이니까 저도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오해는 말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었고, 거리감은 말 한마디 부족해서 커진 것이었다. 이후 인숙 여사는 명절에 며느리를 돕는 대신 손자와 산책을 함께 하고 생일에는 축하 메시지 하나만 보내는 걸로 바꾸었다. 며느리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놓고 갔다. 서로 얽매이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지만 다정한 거리가 생겼다. 박인숙 여사는 말한다. 가족도 가까운 사람도 그냥 알겠지 생각하지 말고 말해야 해요. 그게 멀어지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말을 아끼는 게 지혜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오해를 만들고 말은 이해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해져야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단톡방과 마당 한 칸, 이웃과 거리 두기의 기술입니다. 윤명자 씨, 71세.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째다. 퇴직 후 처음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노년이 시작될 줄 알았던 이곳에서 그녀가 제일 먼저 부딪힌 건 아파트의 단톡방이었다.
처음엔 좋았다. 동네 분리수거 시간도 알 수 있었고, 잃어버린 우산도 누가 주었다며 알려주는 정겨운 소통.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302호는 왜 자꾸 밤에 소리를 내나 모르겠네. 애 키우는 집은 층간소음 좀 신경 씁시다. 익명도 아니고 이름도 다 적혀 있는 채팅방에서 서로를 향한 불편함이 쏟아졌다. 윤명자 씨는 그 채팅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웃을 지나치다 눈을 마주치면 괜히 뒤에서 험담했을까 불안했고, 조용한 복도에서도 사람들 목소리에 괜히 예민해졌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윤 씨가 화단에 심어둔 화초를 두고 이런 글을 올렸다. 공용 공간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꽃 심고 꾸미지 마세요. 이름은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순간 윤 씨는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화단의 꽃을 천천히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나는 지금 이 아파트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이후로 윤명자 씨는 모든 이웃과 거리를 조금 두었다. 인사할 땐 밝게 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눈웃음만 건넸다. 누구의 이야기도 단정 짓지 않았고, 내 이야기도 쉽게 꺼내지 않았다. 대신 동네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소통보다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취미 커뮤니티에 발을 들였다. 명자 씨는 지금 말한다. 이웃은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도 다쳐요. 나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불편한 침묵보다 편안한 고요가 더 좋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때로는 경계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불편한 관계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조절하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웃과 잘 지내는 법. 그건 침묵도 아니고 친밀함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거리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고 사이다 같은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형제자매와의 유산 갈등, 돈보다 관계를 선택입니다. 한기선 씨, 올해 79세. 젊은 시절엔 5남매 중 장남으로 집안을 이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동생들의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손에 쥔 게 없어도 늘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생을 맞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온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갑자기 돈이라는 말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긴 건 오래된 시골집 한 채. 그 집을 팔자는 동생, 그냥 두자는 동생. 의견은 엇갈렸고 결국 기선 씨가 직접 나섰다. 그는 조용히 유언장을 꺼내 확인했다. 기선에게는 고생 많았다. 나중에 마음 쓰는 대로 정리하렴. 어머니는 어떤 비율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맏아들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가족 단톡방은 싸움터가 되었다. 형, 어머니가 형만 키운 줄 알아? 내가 집에 돈 넣은 거 기억 안 나. 피보다 진하다는 형제 사이가 그날 이후로 피보다 차가워졌다. 기선 씨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은 이 집 하나에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길 바라는 거였겠지. 결국 그는 어머니 집을 팔아 모든 형제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줬다. 자신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왔다. 형, 나 진심으로 미안해.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기선 씨는 말없이 웃었다. 말 한마디로 상할 수 있는 사이. 그걸 붙잡아둔 건
돈을 버린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 결심이었다. 지금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생들과 작은 식당에서 고향 음식을 나누며 술 한 잔을 기울인다. 그리고 말한다. 돈은 나눠도 되지만 형제는 잃으면 다시 못 돌아온다. 때로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물려줄 수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관계, 차가워진 형제 사이. 그 틈을 메우는 건 계산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버릴 건 돈이었고 지킨 건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조금은 시원하셨나요? 노후란 마치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것 같죠. 익숙한 사람, 오래된 관계,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불편함도 함께 견디며 사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건 아닐까요? 속이 답답할 땐 사이다가 필요하듯 인생에도 한 잔의 사이다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을 꺼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나도 좀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 사이다일 수 있죠. 여러분의 사이다는 무엇인가요? 말 못하고 눌러놓은 감정, 끝까지 참고만 있던 관계, 이제는 조금은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을,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다시 들여놓아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연 채널은 속 시원한 이야기, 따뜻한 조언, 그리고 삶의 용기를 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구독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사이다 한 잔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